안녕하세요. 오영주입니다. 앞서 두 편의 영상에 걸쳐서 21세기 사회에는 어떤 능력들이 중요해지는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연구기관이 도출한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깊이가 있고 정교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항목들을 듣다 보면 뭐가 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능력들이 어떻게 요구되고 활용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를 빌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미래 사회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빠르게 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보는 복잡한 도전들에 맞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모습이 어쩌면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바로 영화 마션입니다. 마션은 나사의 화성 탐사대가 사고를 겪으면서 그 대원 중에 한 명인 마크 와트니, 맷 데이먼이 연기한 캐릭터죠. 이 대원이 혼자 화성에 남겨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와트니는 구조대가 올 때까지 생존할 방법을 모색하고 나사 본부와 탐사대 동료들은 와트니를 구조할 방법을 강구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가 2015년에 나온 영화라 제가 영상에서 디테일들을 공유하게 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영화를 보셔도 충분히 재밌을 테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성에 고립된 와트니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식량을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탐사대가 화성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4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료 대원들의 식량까지 모두 모아보니 총 301분, 아껴서 먹어도 401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식량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 자신이 처한 상황의 팩트들을 파악하고 또 문제를 정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모아서 자신의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추론을 통한 중간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마침 식물학자였던 와트니는 기지에 있던 감자를 재배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화성에 있는 흙을 가져오고 대원들의 인분, 이렇게 밀봉 포장돼서 폐기 처리될 예정이었던 인분을 비료로 쓰고요. 그리고 태양광 전지를 설치해서 빛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물을 만듭니다. 이 물을 만드는 게 적지 않은 도전 과제였는데요. 와트니는 로켓 연료에서 촉매로 질소를 떼내고 수소를 연소시키면 물이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근데 문제는 나사에서 이 우주 활동을 하면서 불을 붙이는 걸 매우 금기시했다는 건데요. 와트니는 그에 굴하지 않고 연소를 시켜서 중간에 실패는 한 번 있었지만 결국에 물을 만들어내고 감자를 재배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와트니는 식물학자 우주인으로서 본인이 훈련된 수학 과학 지식 그리고 기술 활용 능력을 총동원하고요. 창의력과 혁신성을 발휘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나사의 규범을 깨고 그냥 물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붙여버리는 지치성도 굉장히 돋보이는 대목이죠. 다음으로 와트니가 한 것은 구조에 대비하는 거였습니다. 본인이 위치한 지점, 그러니까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이 기지와 다음 탐사대가 도착할 착륙 지점 사이에는 3,000km라는 거리가 있었어요. 이것을 걸어갈 수도 없고 차를 타고 이동한다고 해도 한 번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장거리를 주행하는 테스트를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로버라고 하는 장갑차 같이 생긴 이동수단을 타고 테스트를 해보는데요. 문제는 이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아껴야 됐기 때문에 공조장치를 껐던 겁니다. 난방을 껐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바깥에 너무 너목한 화성의 날씨를 견딜 수가 없어서 본인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신체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내냐면 탐사대가 땅속에 파묻었던 원자력 전지를 생각해냅니다. 탐사대가 화성에 도착했을 때 이 방사능 물질인 플루토늄을 활용한 전지를 위험성 때문에 땅속에 묻어놨는데 그걸 꺼내서 그 전지에서 발생하는 방출되는 열로 난방을 대체하고 로버의 배터리는 주행에만 쓰는 묘안을 생각해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와트니가 갖고 있는 디자인 띵킹입니다. 디자인 띵킹, 디자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디자이너들이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사고 방식 또는 문제 해결 과정을 말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관찰하고 이입을 통해서 공감을 하고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내고 또 가설을 세웁니다. 그 가설에 따라 실험을 한 다음에 물론 대부분 성공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디서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서 가설을 수정하고 실험을 반복하는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을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와트니가 이 장거리 주행에 활용한 방식도 디자인 띵킹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밖에도 이 장거리 주행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는 목표를 스스로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할 일과 시간, 자원 같은 것들을 관리하면서 목표 달성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런 모습은 바로 생산성이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나사 본부와 동료들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사 본부 같은 경우는 주요 인물들이 입장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나사의 국장, 이 기관장으로서 큰 그림을 봐야 하고 또 어떤 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 그 명분이라든지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예산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또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대외 이미지 같은 것들도 많이 생각하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다음으로 RS 계획 총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RS라는 화성 탐사 계획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인데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구조 계획을 총지휘하면서 이 와트니와 탐사대의 입장에서 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홍보 책임자가 있는데요. 이 홍보 책임자는 이 기관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장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미지가 달린 문제라면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실리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비행총감독이 있습니다. 이 대원들의 비행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지도한 대원 개인과 동료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인물로 나타나죠. 이런 인물들이 와트니의 문제를 두고 여러 입장의 차이를 보이면서 갈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와트니의 생존을 동료들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사람은 동료로서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동료들이 남은 임무에 집중하려면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임무가 남은 헤르메스호, 그러니까 와트니가 소속된 이 탐사대가 타고 있는 남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직도 탐사를 계속하고 있는 이 헤르메스호를 와트니의 구조에 활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를 두고도 이게 잘 되면 와트니라고 하는 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특수한 이 대원의 생명을 구해오는 일이 되겠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와트니를 포함해서 그 동료 5명까지 6명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데요. 관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너무도 긍정적이고 씩씩하고 유쾌한 이 너무 매력적인 주인공을 응원하는 마음이 되지만 사실 실제 상황에서 실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여기 인물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 논의를 통해서 입장을 조율하고 또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비행 총감독은 이 헤르메스호를 와트니 구조에 보내지 않겠다는 나사의 결정에 반해서 몰래 그 헤르메스호에 있는 탐사대 동료들에게 정보를 흘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이 국장에게 발각된 후에는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태가 수습되면은 사퇴하도록 하여라 하고 권고를 받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그 행동의 책임과 그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헤르메스호, 그 탐사대를 이끌고 있는 탐사대장 루이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서 본인이 리더로서 판단을 하고 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자신의 책임을 인지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요. 또 동료들의 협동심과 합쳐져서 상황을 타개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와트니의 구조를 위해서 나사 본부와 탐사대 동료들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되고요. 통상 소요되던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든지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리고 야근을 불사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 중국이 자신들의 위성 발사체인 타이앙션호를 와트니에게 보급 물자를 전달하는 데 활용하라면서 협력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또 노력을 합쳐서 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 마션은 가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픽션이고 영화고 또 그 배경도 심지어 다른 행성인 화성이잖아요. 또 그 주인공 캐릭터도 굉장히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씩씩하고 너무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라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의 존재가 처음 알려지고 이 바이러스 확산 현황이 전 세계에서 뉴스를 통해서 전파가 됐죠. 그리고 WHO를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이 바이러스의 특성과 치료법, 예방법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에 의견을 제출하며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취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고요.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팩트에 근접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또 사회에서는 각자 분야에서 책임을 갖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일들을 추진해 나갔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진실성과 자기주도성, 또 생산성, 리더십,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됐죠. 또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제 루머 가짜뉴스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우리의 정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그리고 세계적 인식, 건강 소양 같은 것들이 시험대에 오르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 코로나 확산 현황이라든지 확진자 동선 그리고 마스크의 재고량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앱을 개발하기도 했는데요. ICT 리터러시와 창업가적 소양 그리고 시민 소양이 빛을 발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확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빠른 진단이 필수적이었는데요. 여기서 패스트푸드의 주문 방식이었던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차용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확산 현황을 파악하는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졌는데요. 이처럼 연관성 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창의성과 혁신성입니다. 우리가 창의력 하면 굉장히 엄청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위대한 역량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창의력이 뛰어난 분들을 보면 이렇게 남들이 잘 보지 못하는 연결성을 찾아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탁월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소위 뉴 노멀이라고 하는 포스트 코로나의 이제 새로운 사회상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코로나 3법이 빠른 속도로 제정이 된다든지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고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투표 현장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우리가 발빠르게 적응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약사들은 백신 개발에 뛰어들어서 기존 약품을 재활용하거나 또 유례 없는 경쟁사와의 협력을 추진하기도 했고요. 또 통상 10년이 넘던 개발 기간은 대폭 단축할 수 있게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화한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또 협력 정신을 발휘해서 생산성을 도모하는 이런 능력들이 중요하게 발휘됐습니다. 또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관의 충돌도 부각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유로 특정한 입장을 견지한 국가들이 있었죠. 맨 처음에 WHO 사무총장이 중국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든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좀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몇몇 국가들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영업활동을 중단해라, 외출을 금지한다, 이런 정부의 통제에 굉장히 격렬하게 대항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나라 경우에는 여러 집단 감염 사태가 나타나니까 이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과 혐오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상황, 새로운 국면에 맞서서 갈등과 딜레마가 생겼을 때 이것을 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나가고 또 사회 문화적 역량, 즉 다른 사람의 입장, 나와 다른 입장과 가치관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이런 소양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시민 소양, 내가 어떻게 사회에 참여하고 나의 행동이 우리 사회,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해 능력이 필요했죠. 오늘은 이렇게 영화와 현실의 사례를 21세기 능력의 관점에서 봐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식과 기술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도구에 불과하지 어떤 도구를 언제 꺼내서 어떻게 쓸 것이냐, 즉 어떻게 우리가 닥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사고력, 창의력, 혁신성,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진취성, 적응력, 유연성, 그리고 책임감과 윤리의식 같은 소위 말하는 소프트 스킬스가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없다면 도구는 잔뜩 갖췄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21세기 능력을 연구하고 정의한 P21 기억하시죠?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찰스 바델과 버니 트릴링이라는 사람이 책을 여러 권 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인 21세기 핵심 역량에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에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스튜디오 모델 작업 방식이 보편화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스튜디오 모델이란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같이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는 데 기여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요. 오늘 마성과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이러한 사회 변화의 맥락에서 앞으로 어떤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할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